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확대를 위해 컨텐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G U+는 주요 방송사 콘텐츠를 원하는 대로 모두 시청할 수 있는 요금제를 선보였고, SK텔레콤은 쇼핑, 편의점, 배달 구독 서비스에 유튜브와 웨이브를 추가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KT의 경우엔 자체 콘텐츠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최근 시즌2를 방영해 인기몰이에 나선 신병 시리즈가 있죠. 이렇게 최근 들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콘텐츠 서비스를 강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고객들이 휴대폰을 쓰는 이유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주로 동영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무선 데이터 트래픽 중 동영상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동영상 데이터 이용량이 전체 무선 데이터 이용량 중 약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이통사 고객 중 OTT 관련 요금제 사용 비율은 22%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이제 휴대폰은 통화하는 기기가 아니라 동영상 보는 기기가 된 것 같습니다. 9월 5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야 오늘은 예전엔 이거 어른들이 이거 취미했다 하면 집안 말아 먹는다 하는 그거네요. 바로 카메라. 네, 카메라, 오디오 예. 두 개는 집안 말아먹기 딱 좋은 취미다. 어른들이 말리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앞에 오프닝에서 이제 스마트폰, 휴대폰은 동영상을 보는 기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동영상을 보는 기기가 된 동시에 또 하나 카메라이자 곧 사진을 보는 기구가 됐다. 그렇네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과 디지털로 대표되는 현 시대에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진과 카메라가 됐는데요. 독일의 사회학자인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1930년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문맹자는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아니라 사진을 못 읽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야, 이걸 1930년대예요. 네. 사실 지금 현실을 비춰보면 구구절절한 긴 글이 아니라 SNS에 올라오는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 현재 나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사진 한 장으로 지인의 동향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이 1930년대 이미 이걸 미리 예견한 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찍는 카메라, 그중에서도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휴대용 카메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고요. 필름 카메라에서부터 즉석 카메라라고 불리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까지 한눈에 알아볼까 합니다. 예. 제가 이 코너 때 늘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항상 카메라는 제일 처음 누가 만들었나요? 그 질문 하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네, 상업용 카메라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건 1839년입니다. 1839년에 상업용 처음 세상에 등장한 카메라는 당연히 휴대용 카메라가 아닙니다. 예. 1839년에 루이스 다게르라는 프랑스의 극장 화가, 그러니까 극장의 무대 배경을 그리던 화가가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다게르는 직업의 특성상 풍경을 보고 풍경화를 그려야 될 일이 많았어요. 극장의 배경들을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그려야 되는 경치를 눈이나 머리가 아닌 다른 곳에 저장해서 남겨둘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낮에 가서 그림을 막 스케치하고 왔는데 저녁에 채색을 하려고 하면 그때가 좀 가물가물해진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그대로 남겨둘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프랑스의 화학자인 조셉 리엡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10년 가까운 시간을 매달린 끝에 요드하운을 바른 금속판에 사진을 찍는 이른바 음판 사진법이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카메라인 다게르 타입의 카메라를 처음 내놓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게르의 연구 결과는 발표되자마자 여러 나라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됐어요. 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풍경이 그대로 음판에 찍혀 나온다고? 대단하다. 처음엔 진짜 신기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단점이 있었어요. 뭔가요? 이 다게르의 사진이 20분 동안 빛을 비춰야만 사진이 찍혀요. 그러니까 경치를 찍을 때면 비가 안 와야 되고 흐리지 않아야 되고 또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되고 심지어 해가 저물면 안 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그러니까
비도 오지 않고 햇볕도 많고 바람도 불지 않아도 사람을 찍을 때는 예. 사람이 20분 동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같은 자세로 서 있어야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은 곧 새로운 발명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가 개발되고 유리판에 은염과 콜로디온이라는 물질을 코팅하는 스판 사진술이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왜 사진관 같은 데 가면 제가 어릴 때는 유리판 같은 걸 이렇게 끼우면서 사진을 찍으셨거든요. 네네. 사진관에서 사진사분들이. 그런 그 카메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훨씬 더 적은 노출 시간으로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는 카메라들이 등장하면서 카메라가 서서히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말하는 대중화는 소위 말하는 대중들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거지 네. 사진기를 들고 자신들이 찍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크고 무겁고 조작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진사라는 사진 기술을 가진 전문직의 전유물이었어요. 1878년의 기록을 보니까 이때의 카메라가 크기와 무게가 지금의 CRT 모니터 그 브라운관 TV 비슷한 네, 모니터요. 브라운관 모니터. 그리고 화공약품과 유리판 같은 별도의 촬영 장비를 들고 다녀야 됐기 때문에 장정 2-3명은 항상 있어야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바꾼 게 바로 그 유명한 코닥입니다. 예, 그 필름 회사 코닥. 네. 교수님과 같은 이 70년대 이후 세대들에게 코닥은 카메라 필름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50년대 이전까지 코닥은 카메라의 대명사였어요. 아, 필름이 아니라 카메라의 예. 대명사. 이 코닥은 뉴욕의 로체스터 은행에 서기로 일했던 조지 이스터만이라는 사람이 그 처음 설립했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사진을 찍고 싶은데 장정 2-3명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다녀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좀 더 간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1883년에 종이로 만든 롤 필름을 만들었고 이 롤 필름을 활용한 카메라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이스트만은 이 카메라를 팔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코닥입니다. 1888년에 코닥은 롤 필름을 사용한 카메라를 세상에 처음 내놓고 반응을 기다리는데요. 사실 이때 카메라는 정말 간단한 박스형 카메라였어요. 예. 좀 더 편하게, 좀 더 가볍게 누구라도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자는 의도로 만들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다 라며 엄지척을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전문가들이요? 네, 대중은 카메라 그거는 좀 비싸고 어렵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거부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예. 이 거부감을 바꾼 게 광고였습니다. 당시에 코닥이 단추를 누르기만 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광고 문구를 만들었고 이 광고 문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예. 아낌없이 투자했는데 광고 문구를 본 사람들이 코닥 사진기를 샀어요. 그리고 정말 버튼을 누르고 종이 롤필름을 다 쓰고 나서 카메라 통째로 예. 롤필름만 뺏어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 통째로 현장소에 가서 예. 맡겨놓으면 예. 며칠 뒤에 사진이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죠. 이후에 코닥은 손바닥 크기의 휴대용 카메라인 브라우니라는 걸 출시하는데 이 브라우니의 가격이 단돈 $1였습니다. $1? 예. 이게 카드보드지로 만든 예. 상자에다가 렌즈가 달린 정말 단순한 장치였거든요. 예. 일회용 카메라. 그거예요? 예. 그래도 $1는 너무 싸다. 와. 너무 싸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렸죠. 예. 출시 4개월 만에 15만 대가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1901년에 브라우니 2 모델이 다시 출시되고 25만 개가 팔려나갑니다. 이후에 코닥은 카메라 업계, 전 세계 카메라 업계에서 다른 회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1990년대에 이르러서 코닥은 1억 대가 넘는 일회용 카메라를 판매했고 각종 특허를 가진 대내외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미국의 25대 기업이었습니다. 예. 안에 드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카메라와 필름의 대명사가 됐는데 하지만 코닥은 80년대부터 위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바로 즉석 카메라라고 부르는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등장 때문입니다. 아, 폴라로이드가 80년대 등장했군요. 아니요, 80년대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80년대에 이 폴라로이드와 코닥의 법정 소송이 코닥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처음 등장한 거는 1947년 2월입니다. 광학자 출신의 에드윈 랜드가 만든 이 카메라는 촬영하고 나면 바로 눈앞에서 찍은 사진의 모습이 천천히 나타났고 90초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정말 이전과는 너무너무 다른 신기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도 폴라로이드 카메라 처음 봤을 때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어요. 정말 사진을 찍고 나서 종이가 이렇게 밀려 나오잖아요. 예. 필름이 이렇게 사진이 밀려 나오고 그걸 흔들어 주기만 하면 맞아요.
사진이 찍혔으니까. 예. 이 에드윈 랜드는 폴라로이드를 발명한 이듬해인 1948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총 60대의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만들어서 보스턴에 있는 조던 마시 백화점에 57대 카메라를 납품합니다. 네. 세대는 남겨놨어요. 근데 첫날 몽땅 다 팔렸다고요. 이야. 이후에 폴라로이드 전무후무한 성장을 거둔 회사가 되는데요. 1948년부터 1978년까지 30년간 폴라로이드사는 연평균 23%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연평균 17%의 이익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미 직원 수가 2만 명이 넘었고 94년에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폴라로이드 같은 경우에 초창기의 폴라로이드, 50년대까지의 폴라로이드의 부품 대다수는 코닥 거였어요. 그러니까 폴라로이드는 초창기 폴라로이드는 코닥의 협력사 같은. 코닥 입장에서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자신들도 좋은 거였어요. 예. 근데 폴라로이드가 이 에드윈 랜드라는 과학자 출신이 만들었잖아요. 예.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죠. 부품을 내부화했겠죠. 자신들이 만드는 소위 이제 부품을 자신들이 자체 생산하고 코닥 부품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코닥의 입장에서는 폴라로이드가 초고속 성장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져가는 건 없게 되죠.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폴라로이드 카메라, 즉석 카메라를 코닥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만들려고 보니까 특허가 너무 촘촘한 거예요. 폴라로이드의 에드윈 랜드가 만들어놓은 특허가 너무 촘촘해서 우회하기 위해서 갖은 수를 다 씁니다. 네.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결국에는 자사의 코닥의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를 시장에 선보이게 되는데, 하지만 폴라로이드는 1976년 4월에 코닥이 즉석 카메라를 내놓자마자 소송을 겁니다. 특허 소송을 겁니다. 특허 침해다. 코닥은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우린 왜냐하면 코닥은 다 피했다고 생각하니까 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게 소송이 15년 동안 이어져요. 그러면서 1986년에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어떻게 됐나요? 코닥은 폴라로이드에게 1조 원을 배상해라. 야. 86년에 1조 원이에요. 지금도 1조 원이 큰데 86년도면 이거 뭐 다 내놓으라는 얘기네요. 코닥 입장에서는 많이 깎은 거예요. 15년 동안 법정 소송하면서. 깎은 처음에 거예요? 폴라로이드는 25조를 달라 그랬어요. 25조요. 25조 원을 달라 그랬는데 이걸 1조 원까지 떨어뜨린 거죠. 이야. 하지만 86년에 1조 원의 손해배상금을 캐시로 줘야 되면 예. 이거 타격받지 않을 회사가 없죠. 그렇겠죠. 코닥도 당연히 뭐 상당한 그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86년에 어쨌든 이 즉석 카메라 시장에서 퇴출되는 선고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코닥의 입장에서 보면 즉석 카메라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되는 치명타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닥은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 86년에 폴라로이드가 특허 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는 코닥을 무너뜨린 회사로, 그렇겠네요. 전 세계 카메라 업계의 거인으로, 예. 뭐 정말 폴라로이드를 넘을 수 있는 기술인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당시의 인식일 정도로 거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50년 이상 타올랐던 폴라로이드의 영광의 불꽃은 90년대 중반을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또 다른 카메라 업계의 거인이었던 코닥과 함께 몰락하고 맙니다. 예. 당연히 디지털 카메라 때문이겠죠. 네, 디지털 카메라 등장. 폴라로이드가 갖고 있던 즉석 카메라,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장점은 사진을 찍고 90초 안에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징 기능이 이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폴라로이드는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1997년에 주당 $60였거든요. 주가가, 폴라로이드가 뉴욕 시장에서 주가가 $60였는데 2001년에 0.28달러, 28센트로 떨어져요. 1달러가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결국 10억 달러의 빚을 안은 채 2001년 10월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거는 폴라로이드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배경이 디지털 카메라 이미징 기능이잖아요. 예. 이미지 센서와 관련된 이미징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이미징 기능의 특허 대부분은 코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닥이 어떻게 보면
폴라로이드의 몰락을 앞장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닥의 대표적인 이미지 센서 이미징 기능이 특허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왜 디카를 찍으면 찍은 사진을 돌려볼 수 있잖아요. 예. 미리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코닥의 특허예요. 그러니까 디카의 이 기능은 코닥에게 돈을 줘야 되는 특허입니다. 어쨌든 그로부터 뭐 코닥도 역시 2012년 1월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1950년대 이후 전 세계 카메라 시장의 절대 강자 쌍두마차로 군림했던 코닥과 폴라로이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경영학자들이나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코닥과 폴라로이드라는 두 거인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라는 신기술에 집중해야 됐던 80년대에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83년에 소니가 처음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법정 소송으로 힘을 빼면서 기술 변화와 트렌드를 읽지 못했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코닥은 10년 정도 더 버틴 것 같은데요. 코닥은 사실 10년을 더 버텼는데 코닥은 굉장히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예.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코닥의 경우 굉장히 억울한 게 많겠던 게 이 예. 코닥은 세상에 그러니까 수많은 경영학 교과서나 아니면 관련 서적들을 보면 코닥이라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인데 디지털 카메라를 외면한 필름을 팔기 위해서 필름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외면하면서 결국 몰락했다. 업계의 거인의 오만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혁신이 필요한 사례로서 코닥을 항상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75년에 최초의 그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건 코닥의 엔지니어였던 스티븐 사슨이 맞아요. 예. 그리고 코닥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OLED의 원천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이 예. OLED 특허를 LG가 샀죠. 예. 그래서 LG가 지금 OLED TV를 맞아요. 생산하는 겁니다. 최근까지 소니의 그 DSLR 카메라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고급 사양의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와 이미징 기능의 특허의 대부분을 코닥이 소유하고 있어요.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디지털 카메라 관련 기술을 개발했고 연구했고 그리고 특허를 신청해서 특허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코닥이 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외면했고 과거에 안주하면서 몰락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뭐 다른 자료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코닥은 오히려 1981년에 소니 전자카메라의 마비카가 출시된 이후에 디지털 카메라 사업부를 따로 독립사업부로 둘 정도로 신경을 썼고 1986년에 세계 최초의 전자이미지 전용 140만 화소 센서도 개발하고 그리고 포토 CD라든지 디지털화에 대한 엄청난 신경과 노력을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닥이 이런 오해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 예. 휴대폰을 안 만들었던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2000년대에 코닥은 미국 내에서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점유율 25%를 1, 2위 소니와 함께 1, 2위를 다투던 회사예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이게 잘못 알려진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억울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1999년까지 코닥이 미국 디지털 시장에서 점유율 27% 2위였어요. 예. 근데 코닥의 패착은 고급 디카 시장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똑딱이라고 불리는 저가 시장에도 진출을 했는데 문제는 코닥이 저가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리고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더 넓혀 나갈 때 그때 스마트폰이 등장합니다. 예.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디지털 카메라 시장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거의 사라졌죠. 2000년대에 미국의 IT 잡지들은 앞으로 향후 100년은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예. 이 예견 다 틀렸거든요. 다 틀렸죠, 진짜. 그러니까 이 예견을 코닥 경영진은 못했다고 해서 코닥 경영진들이 무능하고 오만한 경영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변화의 속도 그리고 그 예측이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코닥의 사례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닥의 경쟁사 후지는 뭐 하고 있었나요? 후지는 지금 화장품 바이오 회사죠. 아, 그렇군요. 요 얘기 필름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뭔가 개발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회사가 완벽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많은 이런 노력들이 있었네요. 네. 계속 뭔가 해보려고 했던. 오늘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 하나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지난주에 구글에서 클라우드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 개발자 행사인데 정확한 이름은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3이라고 하는 행사고요. 실제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개최가 됐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속 오프라인으로 못 하고 있다가 예.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렸는데 무려 18,000명 정도의 개발자 또 파트너 관계사들도 몰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스타트업들이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구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달라진 위상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원래 일반 소비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인 이벤트는 CES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구글 클라우드 행사 이런 건 원래 기업들만 관심 있는 행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엔 좀 달랐나요? 네, 달랐던 이유가 일단 몇 가지 있어요. 예. 일단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서비스가 아니고 뒤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반인 분들께서는 보통 클라우드 하면 그냥 공간, 그러니까 용량, 그래서 뭐 사진 올릴 때 쓰는 온라인 공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AI를 만나면서 요즘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냥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던 것들이었는데 예. 우리가 뭐 챗GPT 생성형 AI 얘기할 때도 얘가 뭔가 말을 잘하려면 데이터가 있고 그 기존의 데이터로 뭔가 학습된 결과 그리고 그거를 뭐 튜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일반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할 때 그래도 데이터가 많은 회사들은 자기네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회사는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이 그런 걸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I와 관련된 무슨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런 클라우드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쓰는 뭐 스마트폰 이쪽에서는 되게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3등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등이 이제 아마존 AWS가 있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있고요. 예. 3등이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있는데 흥미로운 건 구글 클라우드가 점유율이 2019년에는 5%였는데 예. 이게 올 상반기에 11%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구글이 인공지능 부분에서 좀 진심이고 이 클라우드를 더 키워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넓혀가겠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하는 이유가 예. 앞서서 우리 이종훈 작가님께서 코닥 얘기하셨잖아요. 예. 실은 최근에 이 구글을 얘기할 때 예. 구글이 코닥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챗GPT 얘기하는 생성형 AI 있잖아요. 이 모든 생성형 AI의 원조가 예. 어떻게 보면 구글입니다. 구글이 원조예요. 네, 그러니까 구글이 만든 논문이 있어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이 거기에서 언어 모델의 학습 방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 논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논문이 구글에서 오픈을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코드들도 다 그냥 갖다 쓰세요 하고 했었어요. 예. 그만큼 이제 구글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있었죠. 근데 갑자기 챗GPT가 나왔는데 오픈 AI가 탁 튀어나오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리더십이나 성과를 뺏긴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구글이 급하게 본인들도 어떤 언어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실수를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구글 입장에서 망신당하고 주가도 막 하락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치 디지털 카메라 처음 코닥. 만든 건 코닥인데 그런 것처럼 딜레마 빠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 딜레마가 아니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떤 다짐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 행사의 그 주요 연사에
구글 CEO인 순다 피차이가 안 들어 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순다 피차이가 개발자 행사에서도 되게 캐주얼하게 옷을 입거든요. 예. 근데 이날은 완전 정장 차림. 그러니까 보통 이 순다 피차이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오는 걸 거의 보기 어려운데 완전 정장 차림으로 나와서 향후 이제 우리가 AI를 통한 혁신을 하는 것이 향후 10년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고 구글의 10년 동안의 미션을 위해서는 AI를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 클라우드가 중요하고 AI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AI와 클라우드 이 두 단어가 같이 조합되는 거 아직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네. 순다 피차이는 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주목하는 포인트가 총 4가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와 이 AI가 연동되는 걸 아주 잘 보여준 사례가 이제 버텍스 AI라는 개념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AI 플랫폼입니다. AI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개념인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 제가 그냥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챗 GPT 예. 그거는 우리가 들어가면 챗 GPT 서비스만 쓰죠. 네. 예를 들면 네이버에 하이퍼클로바다. 예. 그럼 하이퍼클로바만 쓰잖아요. 예. 근데 하이퍼클로바 안에서 우리가 챗 GPT를 불러올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언어 모델이 예. 많은 기업들이 각자의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고 수십 개의 언어 모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만약에 제가 언어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스타트업이에요. 예. 스타트업인데 뭔가 이런 걸 활용해서 앱을 만들고 싶어요. 예. 앱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언어 모델이 좋은지를 잘 모르겠고 예. 이것도 써보고 싶고 저것도 써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 서비스 들어왔어 써보고 저 서비스 써보면 당연히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버텍스 AI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수십 개의 언어 모델을 한 공간에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서 개발을 하는 사람이 내가 레고 블록 맞히듯이 예. 그럼 나 이번에 만들 때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에서 만든 라마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갖다 낄 거야. 예. 그럼 거기다 갖다 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자기의 어떤 서비스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챗GPT는 당연히 이 안에는 안 들어갔고요. 오픈AI는 완전히 경쟁사니까. 그 외에 뭐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몇몇의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챗 GPT 비슷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언어 모델 한 20개 정도를 이 안에다가 갖다 넣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뭔가 내가 다양한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플랫폼 안에서 요 모델도 썼다가 저 모델도 쓰는 거예요. 근데 앱을 하나 만들 때 단순히 이 언어 모델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럼 그 뒤에 뭔가를 또 붙여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도 또 이 플랫폼 안에서 AI의 기능을 막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앱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레고 블록이 수백 개 있는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그 레고 블록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디자인이나 나만의 특화되어 있는 색깔들을 칠하면 나만의 서비스가 되겠죠. 그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버텍스 AI라는 건데 예. 이게 왜 중요하냐? 구글이 자기네들의 또 언어 모델이 있잖아요. 예. 바드라고 하는. 근데 그것만 미는 게 아니라 그거랑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골라서 쓰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해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좀 의미가 있고요. 이런 개념이 실제로 말씀드렸던 AWS, 아마존도 지금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챗GPT 그다음에 라마 같은 녀석들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결국에 이런 레고 블록을 맞추는 어떠한 서비스가 전반적인 좀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도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쉽게 내가 입맛에 맞게 갖다 쓰고 네.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앱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코딩도 블록화된 형태를 그냥 갖다 껴서 좀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걸 AI 플랫폼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좀 더 자랑을 하게 되겠죠. 예.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이라고 하면 당연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의 제품군이 좋으니까 예. 그런 걸 좀 더 잘 쓸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쓰는 거겠죠. 네. 그럼 구글의 클라우드를 쓴다라고 하면 뭐 구글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검색 엔진일 테니까 그 구글에 있었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뭔가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언어 모델에다가 구글 검색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연결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른바 좀 연합군 싸움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처음에 마치 앱스토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안드로이드 진영하고 구글의 애플의 진영이 나뉘었잖아요. 네, iOS.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진영들이 나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요. 스타트업들 엄청 찾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스타트업들의 연합군을 만들어야 예. 얘네들도 우리 거 써, 쟤네들도 우리 거 써 하면서 서로 키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런 쪽에 창업을 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회가 좋다. 왜냐하면 모든 클라우드 회사들이 스타트업들한테 지원을 아주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 보시면 괜히 우리 회사가 이렇게 많은 연합군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까지 들러붙게 되니까 네. 아마 우리 개개인들이 일상에 와닿게 쉽게 서비스할 수 있는 거 이게 곧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제 출시될 건데 구글 자체도 이번에 출시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게 마이크로소프트랑 거의 똑같은 걸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곧 파워포인트도 자동으로 되고 맞아요. 엑셀도 되고 회의할 때도 막 자동으로 붙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구글도 온라인 기반의 다 서비스가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 온라인에서 워드 같은 거 칠 수도 있고 엑셀도 엑셀도 할 수 있고. 있고 그리고 회의도 있잖아요. 예. 똑같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듀엣 AI라고 하는 걸 나온 건데 예. 이게 이제 AI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구글 미트처럼 화상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제가 만약에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늦게 들어오면 예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맥락을 보여주는 것 이것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한 가지 더 특이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제가 참여를 안 하는데 네. 저의 AI를 세팅해 놓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이러한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AI에다 세팅을 해놓고 네. 실제 제가 회의는 참여 안 합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교수님이 지금 방송 중이잖아요. 예. 근데 급한 회의를 해야 돼요. 예. 그럼 제가 회의 때 이런 내용을 해야 되라고 AI한테 올려놔요. 예. 그러면 교수님 대신에 그 AI가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와 제 얼굴로요? 그 얼굴과 목소리까지는 지금 기술적으로 아직은 안 돼 있지만 예. 텍스트를 갖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뭔가 물어보는 건 음성으로 받겠죠. 예. 그럼 그거를 음성을 받아서 텍스트로 써주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교수님 대신해서 요렇게 했는데 회의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 회의록까지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나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그러네요. 보게 되는데 또 흥미로운 건 그럼 이거를 또 공짜로 하느냐? 아니에요. 돈 예. 내고 한다는 건데 예. 1인당 $30를 책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30가 마이크로소프트도 $30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 다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고 둘 다 아직은 출시는 아닌데 내년 초에 출시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먼저 내느냐 이 싸움으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저번에 말씀 주셔서 이제 MS에 인공지능 기능 붙으면 네. 문서화된 거 PPT 내가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구글도 그걸 같이 내놓을 것 같으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날 행사에는 또 한 명의 깜짝 등장인물이 출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바로 젠슨 황입니다. 예. 이 젠슨 황이 이제 구글의 어떤 그 클라우드 행사에 나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앞서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구글 클라우드가 더 이상 자기네 언어 모델 말고 다양한 언어 모델을 오픈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엔비디아의 그 GPU,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그래픽 기반의 연산 장치가 지금 생성형 AI 시장에 거의 대세가 되고 있고 예. 어디든 지금 이 엔비디아의 GPU 모자라서 난리인데 예. 유일하게 이 GPU를 안 쓰려고 했었던 회사가 있어요. 어디죠? 그게 바로 구글이에요. 아. 네, 구글은 그래서 클라우드를 본인들의 계산 장치인 TPU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 발표 때 본인들의 그 기기도 2.5배 이상 성능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 갑자기 이제 거기서 젠슨 황이 나와서 순다 피차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도 GPU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땐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개발자 입장에선 전혀 달라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앱으로 보이지만 예. iOS용 앱하고 예. 안드로이드용 앱이요. 겉은 똑같은데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개발자들이 똑같은 것인데 안드로이드용 따로 만들고 아이폰용 따로 만들거든요. 예. 이거 비슷하게 GPU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 거랑 그 구글의 TPU 기반으로 개발하는 게 겉은 이제 밖은 똑같은데 속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들 안드로이드 굳이 우리가 왜 구글 걸 써야 돼? 지금 그 구글 빼고 나머지는 다 엔비디아 쓰는데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자들이 다 GPU 기반으로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구글이 손을 내민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이 시장 더 키우려면 우리 것만 고집하지 말고 이제 그 엔비디아의 GPU도 쓸 수 있게 열어줄게라고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구글에서도 우리 걸 사주겠네?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수요 모자른데 구글도 우리 걸 사겠다고?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지만 젠슨왕 나오기 전에 우리한테 알려달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그 엔비디아로도 주가를 마이너스로 팔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구글이 이렇게 외연도 넓히고 유연하게 대응해서 엔비디아까지 어떻게 보면 손을 잡았으니 네. 구글의 클라우드 기반 AI는 점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겠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2분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 AWS는 좀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분기 대비 한 1포인트 정도 하락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 구글이 1포인트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분기 시장 점유율 전 세계를 보면 AWS 32%, 아마존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22%, 구글 클라우드가 11%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열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공격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 경쟁이 2강 구도에서 3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엔비디아와 구글이 다시 온라인을 맺었고 네. 그런데 그 엔비디아의 최근 지난주로 기억하는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납품을 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큰 이슈죠. 예.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가 정확하게 말하면 설계를 하는 회사에 가깝고 그렇죠. 만드는 거는 외주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은 TSMC가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칩이 지금 예. 메모리가 거의 하이닉스 거가 썼어요. 예. 근데 TSMC랑 삼성이 좀 경쟁 관계이다 보니까 이거 늘 수 있느냐 했다가 이번에 결국엔 삼성의 손까지 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 시장에서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 두 곳이 거의 점유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어떤 진화라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기 쭉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출연하기 전에 미리 주가 오르기 전에 말씀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입니다. 날씨가 가을이 올 듯 하는데 잘 안 와서 이렇게 가을을 한번 재촉해 보려고 선곡해 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바람이 어느덧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